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주는 오늘의 실화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런 일을 하는 인간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가족이었던 사람이 말이죠. 정말 못 볼 꼴을 겪은 것 같아서 하소연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서툰 솜씨지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가 봐도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가셨고 그러는 와중에도 저와 형제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탈모까지 오게 된 이유를 주변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요. 차마 지인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갔다가 조퇴를 할 정도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챙겼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에 개근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빼먹지 않고 가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된 케이스였고 그 당시 보건계열로 원서를 썼는데 임상병리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인데요.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를 하는 사람이 제 직업인 임상병리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미리 설명을 드려요. 신랑과 저는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흔히들 말하는 과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영학과 복학생이었던 신랑과 임상병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저는 소개팅 이후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고 특히 서로의 전공이 다르다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 경영학과는 회사 경영하는 그런 거 배우는 거야? 그리고 통계 같은 것도 배우고 마케팅이나 재무 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래. 우와, 신기하다. 오빠 되게 똑똑해 보여. 그래? 근데 나는 네 전공이 더 신기해. 어떻게 사람 몸에 바늘을 꽂아? 나는 못해. 어머? 오빠 완전 겁쟁이 같다. 나 취업하면 오빠 피검사 자주 해줄게. 그리고 저희는 6년이란 긴 연애 시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안동분이신데 고집이 세고 성실을 많이 가려서 상견례를 할 때 겁이 난다고요. 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있어봤자 얼마나 심하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그 자리에 한복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민한 질문 없이 상견례가 잘 흘러갔고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시아버님이 저희 부모님의 차를 보고 흠칫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차도 크고 좋네요. 사업가는 다릅니다. 사업가 사돈을 맞이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요. 아, 그런가요? 사업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안 사람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심히 가세요. 걱정했던 것보다 시부모님은 점잖으셨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몇 달 뒤 저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신랑과 제가 둘이 반반씩 모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고기로 저희한테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라고요. 명절에 어른들께는 두 손 두둑히 들고 가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용돈도 따로 챙겼고요. 어휴, 뭘 이런 걸 사왔어? 저희 부모님께서 명절 선물이라고 챙겨주셨어요.
어머 어머, 소고기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와중에 투뿔 한우네? 명절 끝나고 어머님 아버님 이거 챙겨 드시면서 영양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는 병원에서 일해서 그런가? 어째 이리 똑똑해?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가 똑똑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명절을 지내고 저희는 친정집으로 갔고, 사이가 왔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귀한 소고기 특수부위를 꺼내와서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신랑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이 일정해서 저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고 2달 뒤 시어머님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시어머님의 생신이라고 또 좋은 고기를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해서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미역국을 끓이고 신랑도 서툰 솜씨로 제 곁에서 음식을 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케이크에 초도 불고 시어머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예쁜 가을 원피스도 선물로 드리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님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며 생일상 차리느라 고생했다고 용돈까지 주시며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디저트 과일까지 코스로 드시고 시부모님은 댁으로 가시려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손수 포장한 한우 세트를 챙겨드렸습니다. 어머, 사부인이 또 소고기를 보내셨어? 지난번에도 잘 먹었는데. 그래도 다음부턴 준비하지 마시라고 해. 한우 비싸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시니까 괜찮아요. 앞으로도 좋은 걸로 챙겨주시라고 할게요. 어머, 금방 뭐라고 했니? 너희 부모님 정육점 하시니? 네? 모르셨어요? 제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선물 세트를 바닥에 던지듯 내팽겨치고는 마치 할 말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이끌고 돌아가셨어요. 바닥에 던져진 저희 부모님이 신경 써서 준비한 한우 선물 세트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속상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부모님 정육점 하시는 거 말 안 했었어? 자기야, 왜 말을 안 해? 신랑에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연신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의 호출로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그날 시아버님이 왜 고개를 내팽겨치고 밖으로 나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네 혼인신고했어? 네? 네, 당연하죠. 주환이 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디 하다 저런 상놈 집안이랑 엮여서는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부모님 사업하신다며 돈 벌겠다고 손에 피 묻히는 인간들이 정상적일 것 같아.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대가 없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정육점이 뭐가 어때서요? 상놈 집안이랑 엮인 걸 알면 나는 안동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 어디 천 것들이 팔자 고쳐보겠다고 속이고 들어.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긴 하는 거냐? 나 참나. 주원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혼해.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시아버님은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중에는 욕까지 하셨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랑을 만나오면서도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게 없다 보니 이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배설하듯이 본인이 할 말만 뱉어낸 시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신랑에게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신랑이 말을 하길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자존심이 세고 안동은 양반들의 지역이라고 하면서 족보니 문파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할 사람은
그 부모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대요. 신랑은 저희 집이 정육점을 하는 걸 알고는 본인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는데 바르게 살아온 제 부모님은 무슨 죄로 상놈이니 청껏이니 그런 말을 듣나 싶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한 배를 탄 부부이기도 했고 신랑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조금 힘들지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주말에 시아버지가 자주 가는 산에 같이 가려고 등산로 입구에서 기다렸는데 시아버지도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곁을 걸으며 신랑이 요즘 세상에 상놈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왜 여길 따라온 거야?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말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내요. 솔직히 두 분이 성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노른자 땅에 대출 없이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겠어요? 그 집에 가면 술도 좋은 양주나 와인 같은 거 드시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것도 자주 보러 다녀요. 요즘 세상엔 직업에 귀천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금만 마음 돌리고 다시 보세요. 시끄럽다. 너는 왜 여기에 따라와서 귀찮게 하냐? 다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봉사도 자주 다니시고 장인어른은 기부도 많이 하세요. 그런 마음만은 풍요로운 귀족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산 내려가서 근처 칼국수집 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할까요? 짐승 피 묻혀서 번 돈으로 비싼 양주랑 와인 먹는 네 처갓집 가서 먹지 그러냐? 아버지, 와이프도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봉사 다니고 기부하는 게 뭐 어떻단 거야? 나는 요양원 운영하며 이걸 업으로 하고 있다. 입에 발린 소리 할 거면 썩 가버려. 그 표정이 저희를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주 찾아가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워하기도 했지만 시아버님은 완강했죠. 결국 몇 년 후에는 시어머님하고만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 굳이 따지자면 늦은 편에 속했지만 늦게라도 찾아와준 아이에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워낙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라서 일부러 다른 식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임신을 확인한 그 주의 주말에 저희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신랑이 현관으로 나갔고 문이 열리고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니다, 그보다 들어오세요. 식사는 드셨어요? 뭐 식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기어이 일을 내는구나. 네? 그리고는 휘적휘적 들어와서 신랑의 멱살을 잡았어요. 막 흔들면서 집에 잉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 순간 거북해서 다른 방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그 애 낳기만 해봐라. 어디 그런 더러운 핏줄을 섞으려고 그래? 내 꿈에 커다란 잉어가 나왔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너네뿐이다. 태몽을 꾸고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애 지우고 얼른 이혼해. 아직 젊으니까 너도 내 팔자에 맞는 남자 만날 수 있을 거고 주환이도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둘이 헤어져.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거 놓아라. 이거 놓아. 시아버지의 팔을 잡은 사람은 신랑이었고 그런 시아버지를 쫓듯이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시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셨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몹쓸 말도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전화번호를 차단해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모진 시간 속에서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종종 저희 집에 반찬을 해주기도 하셨고 그래도 손주라고 가끔씩 오시며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손카드를 써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께 잘해줘서 늘 고맙다며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시아버지는 밉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저에게 더 미안해 하시고 잘해주시니까 그래도 시댁을 생각하면 엄청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저희가 명절이나 제사 때 오는 것조차 싫어하셔서 신랑만 갔거든요. 거리감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형태의 가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러세요? 아유, 미안하다. 우리 지금 어디 갈 데 없겠니? 네? 어디를요? 여긴 안 돼. 위험해. 애기도 있잖아.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리 와버렸네. 어머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택시를 타고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퇴근 후 친정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하고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앞니가 조금 깨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서 무려 전치 7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결국 입원 치료를 선택하셨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아기 때문에 집에 있었고 신랑은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대충 예상은 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시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신랑도 시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처음 보기라도 한 것인지 당황스러움에 할 말을 잃었고 조용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랑은 친정집에서 출근을 했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는 저희 친정어머니였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거니까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100일도 안 된 제 딸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 가게에는 시아버지가 화가 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상것이 내가 말을 하는데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내 마누라 어디 갔냐고 묻잖아.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경찰 불렀으니 당장 가세요. 이것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하네. 이 딸 집에는 아무도 없던데 그럼 그것도 모르겠네. 사돈, 진정하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더러운 손 못 치워.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를 손으로 거칠게 밀어냈고 덕분에 저희 엄마는 가게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배달을 갔다가 온 건지 부랴부랴 가게로 들어온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를 획 밀쳐버렸습니다. 사돈 지금 미쳤습니까? 왜 제 와이프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나 억울해. 이 여편 내가 혼자 넘어진 거야. 그때 마침 경찰이 왔고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일단락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사이가 원만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고 싶지만 제 인생이기도 하고 아기도 있고 신랑이랑 시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하며
그저 몸조심 잘하고 시아버지를 잘 피해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이후 저희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양반집에서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걸 소송으로 증명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 쌀밥도 못 지어 먹는 시아버지가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을 리 없었고 이후 신랑을 종종 집에 불러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이제 더 바라지 않으니 우리 부부에게 찾아오지만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기를 낳고 나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찾아오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가서 그날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겼어요. 지금이야 병원에 다니면서 두피에 주사도 맞고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머리털이 다 빠질 것만 같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전공을 살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 흘러 나름대로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을 잘 아실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와 함께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조차 잊은 채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인사를 했고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흘깃거리더니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하냐? 너한테 꼭 맞는 일을 찾았구나. 그래, 넌 이런 데서 다른 사람 똥이나 만지며 일하는 게 팔자에 맞다. 내가 아주 너 하나 집에 잘못 들여서 이 꼴이 된 걸 보면 아주 잘 어울린다. 너 같은 상놈 집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가 아니라 밑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일 방해하지 말고요. 볼일 다 보셨으면 나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서비스직 어떻게 하겠냐? 어디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저 박 선생님, 잠시 저랑 일 좀 바꿔서 해주실래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놀리고 있을 때 같이 온 일행분이 시아버지를 툭 치면서 공무원한테 뭐 하는 거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보건소 직원이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그저 대변 검사를 한다고 천하다며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초기 때는 친해지기 어렵고 무섭던 시아버지가 그날따라 참 작고 못나고 어리석어 보여서 다른 동료에게 일을 바꿔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검사실 안쪽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더 실랑 일을 하던 시아버지는 같이 온 일행의 손에 이끌리듯 나갔고 저는 그제야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나가는 순간까지 제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공무원 해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나? 라면서 궁시렁거렸고 저는 이후 다시는 시아버지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혹시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맘졸이며 몇 날을 보냈긴 했지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보건소 사람들과 함께 정기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할 때도 있었고 간단한 식사나 놀이 봉사를 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은 의료 봉사 겸 식사 봉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였어요. 식사 준비를 마쳐두고 메인 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체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원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동팔 어르신, 여기 계세요?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 누구 있으신가요? 커튼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크 소리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거기서 상상도 못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벽마다 어르신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심한 경우 나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낸 어르신들은 덜덜 떨면서 침대 뒤에 있는 장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장롱 안에서 머리로 장롱 문을 쳐서 그런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닫혀있는 장롱의 문을 열고 싶었지만 쇠사슬로 문이 잠겨 있었고 조금 열리는 문 틈새로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입에는 제갈까지 물려든 모습이 너무 가학적이라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고 곧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끊고 어르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원장은 없는 거 맞죠?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긴장을 늦추면 안 돼. 나 여기에서 나온 거 알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무서워. 나 전화기 좀 빌려줘요. 네? 지금 빨리 전화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건넸고 그 어르신은 딸에게 전화해서 본인을 당장 데리러 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늙어서 그런지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않아. 그래도 내가 퇴소 좀 시켜달라고 자식들에게 말하니까 우리 딸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원장에게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어. 그런데 그걸 듣고 원장이 나를 따로 불러서 엄청나게 크게 혼을 내더라고. 처음엔 그 강도가 높지 않았는데 나중엔 방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처럼 장롱 속에 갇히기도 했어. 여기 봐봐. 이 사진들. 여기에 내가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사진 보여? 이게 바로 미친 원장의 이상한 취미란 말이야.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사진들을 보니까 대부분 고통스러워하거나 죽은 듯 자고 있는 사진들이라 기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전에 봤던 어르신들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방마다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걸음에 위층 어르신들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앞에 있던 기괴하게 큰 거울을 깨버리니 그 안에서 작은 카메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카메라를 확인하고 나서 온 방에 있는 거울이랑 거울은 다 깨부쉈습니다. 처음엔 같이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니 거울 속 카메라를 확인한 순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지 어르신들을 다 밖으로 보내두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울이면 깨질 수도 있고 위험한 물건인데 그런 게 치매 환자들이 많은 방방마다 있다는 게요. 더군다나 침대가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올려둔 거울은 관심을 갖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고 나중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다신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시아버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원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르신들의 이탈이 많아서 망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위치도 다른 곳에 규모도 더 작게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연히 상호도 위치도 다르니 그 요양원의 원장이 시아버지일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나 싶더군요. 아버님이 원장이었어요? 얘야. 네가 있었구나. 너무 잘됐다.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이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좀 보내봐라. 아무리 내가 네 시엄니랑 이혼했어도 주환이 애비인 건 변함없다. 그동안 일들은 내가 미안했으니 사람들 좀 보내봐.
네가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나 이제 우리 가족들 얼굴도 못 본다. 정말로 부탁한다. 잘못한 건 알고 계세요? 뭐, 저보고 상놈 자식이니 뭐니 몇 년을 가족으로 받아주지도 않으시더니 아버님 본인은 이런 추악한 짓을 하고 살았나 보네요? 그게 그 잘난 양반 가문의 스타일인가 보죠? 그리고요, 며느리로 받아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시아버지 행세를 하시나요? 저보고 사람들 똥이나 만지면서 일한다고 저한테 꼭 맞는 일이라더니 이런 제 도움이 필요하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 나 이게 마지막 사업이다. 나 이것까지 망하면 안 돼. 빚도 엄청 많이 내서 차린 거란 말이야. 저런 망할 놈의 치매 걸린 영감탱이들 말 믿는 거 아니지? 저는 아버님이랑 할 말 없습니다. 곧 경찰 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 너! 그래, 나는 네가 내 인생 망칠 줄 알았지? 이 꾸라지가 물 다 흐리는 꼴이 너란 말이야! 2년만 없었어도 내 사업도 승승장구했을 텐데 2년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일도 2년이 꿈인 거지? 시아버지는 제가 냉담하게 대하니 저에게 죽자고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시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참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봉사를 하는 지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곧 경찰이 왔고 시아버지는 그대로 연행되어 갔으며 그 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은 전부 가정으로 연락을 해서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임시로 다른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분들이라 어르신들이 말을 해도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가정의 보호자들에게는 시아버지가 자주 인사도 하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연락을 하며 관리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셨어요. 처음 제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흐트러짐 없고 단정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정직하고 성품이 올곧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정육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호환 마마처럼 변해서 저에게 다정한 눈빛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참 착잡하더군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신랑에게 얘기를 했고 신랑도 본인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이 뚝 떨어진 것 같더군요. 결국 시아버지는 소송과 재판을 반복하다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시아버지를 볼 일이 없게 된 거죠. 이후 저는 모든 일을 기억에서 묻어두고 제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시며 누구보다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시고 신랑도 아이를 잘 챙기고 특히 저희 부모님께 살뜰히 잘해요. 그리고 신랑이 낸 아이디어로 고기를 포장해서 판매를 했는데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아서 부모님 가게 매출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친정엄마랑 둘이 목욕탕을 가게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대고는 나빴지만 그래도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와서 가게에서 난리쳐서 많이 놀랐지? 이제 다 지난 일이지만 속 썩여서 미안해. 그나저나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와? 얘도 참. 그래, 처음에는 놀라긴 했어도 박서방이 매일같이 와서 마감일도 도와주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박서방을 미워하겠어. 어머, 우리 신랑이 그랬어? 그래, 너는 몰랐지? 그래도 박서방이 그렇게 듬직하게 있으니까 내가 믿고 기다린 거지. 정말 몰랐어. 우리 딸 시댁 잘 만나야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신랑 잘 만나는 게 1등이다. 난 아주 박서방이 예뻐 죽겠어. 맨날 내가 주는 고기 질릴 때도 됐는데 늘 먹을 때마다 우리 집 고기가 제일 맛있대. 참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네. 아무튼 사돈 그렇게 되시고 박서방이 내색은 안 해도 뒤숭숭 할 테니 잘 챙겨줘.
우리야 남이라고 생각하면 남이지만 그래도 박서방한텐 아버지잖아. 그동안 저한테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참 못 볼 꼴 많이 보인 시아버지라 항상 믿고 원망했었습니다. 제 노력을 봐주지 않아서 서운했고 화가 났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트집 삼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시아버지의 행동이 인간 이하의 짓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 신랑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집으로 가서 신랑을 꼭 안아주었고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아마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신랑이 힘든 시기를 모른 채 못 본 채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반 집안이고 요양원을 운영하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기고만장하던 시아버지보다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저희 부모님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양반이니 상놈이니 말하는 것조차 웃긴 이야기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